구독자 여러분, 충청의 소리 유튜브 최기복입니다. 제가 10년째 충청남도 천안 소재 충청 효교육원에서 약 2천여 명의 효 지도사를 양산했고, 그들이 시, 군 요소에서 현재 효와 인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또 저 자신 하고 싶어서 소위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흑판에 이렇게 메모를 한 것처럼 효와 인성, 과연 이 시대의 화두로서 가장 바람직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효는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부모를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강론에서는 섬기되 어떻게 섬기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문장 그대로 이 효라고 하는 이 낱말은 노자와 자의 합성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노인과 젊은이의 하모니다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소위 이 삐침을 통해서 젊은이가 노인을 밭을 갈아서 쟁기로 밭을 갈아서 섬기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소위 직계, 존비 속에 한해서 주고받는 소위 수급행위의 하나로 이렇게 봐줘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면서 직계, 존비 속의 관계는 지금 붕괴의 위기에 와 있고 사실 또 붕괴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본 사회에서 농사가 천하 제일의 사업이다, 그래서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다 라고 하는 보통 농사 위주의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이되면서 지금 전래해온 효의 개념은 상당하게 윤색 내지 탈색이 돼서 지금 무거운 단어로 자리매김되어 있지, 현대적인 효의 의미로 다시 재생산되거나 효의 의미를 다른 차원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를 내놓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충청 창의 인성교육원에서 효 지도사를 우리가 양산해내면서 그들에게 현대적인 효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본 사회에서 직계 존비 속의 관계, 그 관계가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면서 핵가족 시대로 전이되고, 핵가족 시대가 다시 핵분열을 일으켜서 독거가족, 그 이전에 나노가족,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가족,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족으로 분열을 계속합니다. 나노가족이란 뭐냐? 우리는 보통 만들어낸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식구들이 하루에 한 끼 밥도 함께 먹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통 우리는 나노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시대에 독거가족의 시대로 가죠. 독거가족은 어떤 것입니까?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통근을 한다. 그러면 하루 2시간 곱하기 365, 그리고 10년, 그 엄청난 시간을 길에 깔 수 없습니다. 학교 혹은 회사 근처에 방을 얻든지 집을 얻어서 거기서 혼자라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위 홀로도, 소위 독거가족으로서의 스스로의 자기 생활을 영위나가기 위해서 직장 가까운데 살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래된 낱말입니다. 대부분 독거가족은 혼자 살기가 뭐하니까 고양이나 소위 강아지를 같이, 고양이와 같이 기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고양이를 혹은 아이로 둔갑을 시키든지 때때로는 식구로 둔갑을 시켜서 소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과 고양이 혹은 개가 동거하면서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문자 그대로 반려란 이렇게 씁니다. 반려. 사람인 면에 쓰는 이 반려라는 것은 사람과 반쪽반쪽을 함께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대가 뭐냐면 우리는 사물 인터넷 가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양이와 개의 용도가 무참하게 무너지고 난 연후에 사람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나오는 소위 그 컴퓨터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고양이와 개의 존재 자체가 이제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직장에서 퇴근 혹은 직장, 학교 등 뒤에서 모든 지식은 컴퓨터의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시대가 됐고 또 그걸 통해서 작업을 해서 작업의 성과를 내기도 하는 그런 시대. 이제 그 시대가 거의 지금 마무리돼 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족제도로 지금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로봇과 동거하는 시대입니다. 로봇과 함께 사는 인간, 사람과 사랑의 정은 이미 소멸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참 어느 면에서 잔인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그 인체세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똑같은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척출해서 인간이 완용해서 쓰고 나머지는 쓰레기 더미에 버린다고 그러면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뭐라고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상되고 있는 사람과 로봇의 삶에서 또 하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복제된 인간의 삶, 상당히 심각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가족제도의 효가 붕괴되고 핵가족 시대가 도래했고 핵가족 시대는 다시 핵분열을 일으켜서 나노가족 시대, 독거가족 시대, 사물 인터넷 가족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둔갑을 하게 되고 인간이 최종적인 삶의 선택, 누구와 동거를 하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의 문제에서 로봇가 사람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스위치와 말을 통해서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이 추정이 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해서 효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인성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는 그 연구 테마를 제시하고 또 연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인성도 사전적 의미라는 것은 사람의 품성입니다. 품성. 사람의 품성은 반드시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아니면 백지 같은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지만 두 분 다 맞는 이야기이면서 틀린 이야기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 내로남불의 시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는 인간의 품성은 순자의 성악설에 기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고난 성품이 선한 존재라면 후천적인 교육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교화시키고 인간의 됨됨이를 선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순자의 성악설이라면 맹자의 성선설은 뭡니까? 한마디로 타고난 존재는 선하다. 그러나 그 학문적 고증도 아주 취약합니다. 맹자께서 성선설의 근거를 찾아낸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우물이 있는데 옛날의 우물은 지금처럼 뚜껑이 없습니다. 그 우물가에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3살 아이가 아장 이 주변을 맴돌고 있을 때 그것을 보는 성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차, 저러다가 제가 우물에 빠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모두가 갖죠. 악한 사람이거나 죄인이거나 인성이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도 그 순간에 얼핏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저러다 아이가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의 이 생각, 이 부분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라고 맹자는 주장을 합니다. 일순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이나 이렇게 시험을 치르면서 줄긋기를 하면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이렇게 주창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냥 어떤 학문적인 뭘로 굳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효와 인성에서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섬김인데 현대적인 효는 그럼 무엇이냐? 부모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부모를 왜 섬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학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섬겨야 합니까?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부모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겠죠. 그럼 부모가 아닌 사람은 모두 섬길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굉장한 인간의 이기주의, 이기지심이 발동이 되고 있죠. 내 부모가 아니면 섬기지 말고 내 부모만 섬겨라.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답을 현대적인 효에서는 만들어내서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그 공유의식 속에서 효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겁니다. 왜? 나는 내 부모가 나를 만들어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생명윤리의 그 정체성이다. 라고 볼 때 나는 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감사의 행위를 지녀야 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혜택을 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된다. 이 의식의 저변에 효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직계 존비속 간의 소위 수직적, 종속적 관계에서 탈피해서 수평적 관계로 다른 부모를 내 부모처럼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해석이 현대적인 효라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효교육은 과거에 내 부모를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종속적 의미에 탈피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받은 만큼의 은혜를 되돌려주고 특히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에 대한 은혜는 생명윤리 차원에서 필히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지금 어떤 상태로 오느냐. 연간 100명이라고 하는 아주 폐륜 범죄가 부모를 극살합니다. 폐륜 범죄예요. 대부분 부모가 재산을 소위 상속시켜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빨리 필요도 없이 그냥 나한테 잔소리나 해대고 소위 불필요한 존재로서 다가오고 있는 부모의 그 모습, 그리고 부양, 이런 부분이 힘드니까 그냥 적당하게 정리해버리고 그 돈이나 뺏자고 하는 폐륜 범죄. 그러나 또 반대로 재밌는 것은 소위 자식이 부모한테 역으로 폐역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폐륜이 아니라 폐역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평생 병신 만들어 놓고 보험금으로 생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약 폐륜 범죄의 50%에 해당된다는 폐역 범죄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연간 100명이 부모를 극살하고 연간 50명의 자식을 평생 병신 만들어서 보험금으로 편안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모가 있고, 그 행간에는 제주도에 가서 적당한 시기에 늙은 노부모 버리고 오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 봉양이 힘들으니까 거꾸로 자식을 평생 병신 만들어서 그냥 나의 생활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부모가 계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현실이 많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인성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혹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5,200만 우리 국민 중에 100명 혹은 50명 일부 극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참 얼굴을 찌푸리게 해요. 인성이 뭡니까? 여기가 천안이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천안에서 12번 버스를 탑니다. 제가. 그 버스를 타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승차를 해요. 승차를 하고 있는데 좌석에 경로석이 있고 임산부석이 있습니다. 경로석과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다리를 저는 노인이 승차를 할 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노인한테 양보를 하고 중년의 어른들이 노인한테 자리를 양보합니다. 버스 기사가 앉아있는 그 옆 위에 보면은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하여 자리를 양보합시다 라고 하는 반짝거리는 불빛이 그 젊은 학생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뒷좌석 시트에 경로석 혹은 노약자석이라고 써있는 글자를 그 학생들은 읽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너나 잘해.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적인 효는 소위 나눔과 소통의 시너지다. 그 얘기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나와 관련된 내 이웃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만큼의 시의 은혜는 되돌려 주는 것이 기본 덕목이다. 이것이 현대적인 효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부모와 소위 존비 속에 국한되고 있는 이 사실을 조금 확장해서 수평적 관계로 정리를 한 것이죠. 그 반대로 그러면 이 인성은 효와 무슨 관계가 있나?
바로 효성과 인성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라다. 하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를 내야 됩니다. 효성은 곧 인성이다. 그러면 인성은 절대적으로 선해한 것이다. 인성은 악한 것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여기는 생이죠. 낳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가 사. 이거를 보통 우리는 개인적인 경우에는 일생이라고 얘기하고, 집단적인 얘기를 할 때는 평생이다 이럽니다. 평생. 여기서 나서 죽을 때까지는 한평생이죠. 그리고 이 낳는 요 순간 이전에는 선택이 아니라 피택입니다.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에 의해서 삶이 대부분 영향을 받고 결정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낳아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인간은 평생을 선택의 여지 속에서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작은 선택.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지금 본능밖에 없는 어린아이에게 양손을 막대기를 잡게 하고 가운데를 이렇게 딱 들게 했어요. 손을 놓습니까? 꼭 잡고 떨어지질 않습니까?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걔들은 그것이 본능적인 선택이에요. 그것도 선택입니다. 또 제도와 룰 속에서 해서는 안 돼야 될 상황. 인간이 욕망이 어떤 성적 해소를 위해서 지금 아주 솟구치는 젊음, 그리고 이미 범해서는 안 될 약혼자가 옆에 있는데 그걸 놓고 참아야 되느냐 범해야 되느냐는 어떤 갈등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선택? 합리적인 선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우리가 전철의 그 여다지 혹은 자동차의 문틀 사이에 손을 넣고 그 손을 빼면 잘못돼서 5사람이, 그것도 내 가족이 죽는다고 생각할 때 본능적으로 손을 뺄 수도 있고 손가락이 끊어지더라도 5식구를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샌들 교수가 이런 강의를 잘해요. 손을 뺐다. 이건 본능이에요. 아프니까. 그러나 빼고 난 연후에 5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그것을 보고 난 순간에 차라리 내 손을 끊는 게 낫지, 저 5사람이 생명을 내 손 때문에 죽였다는 생각은 엄청난 후회, 그 막급한 후회 때문에 삶의 내내 후회의 연속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똑같은 경우를 다시 연출이 됐을 때 앞에 경험이 토대가 돼서 그때는 손가락이 끊어지더라도 5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희생을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본능이 아니라 선지향적 회귀본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안산거리에 휘어진 그 버드나무나 능수나무를 이렇게 잡았다가 땅바닥에 닿을 것 같지만 딱 놓으면 제자리로 가는 것처럼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좌고 우면하지만 결국은 자기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인간은 이 착하다고 하는 선지향적 회귀본성을 이름하여 우리는 인성이라고 이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성은 선한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품성이다. 이게 전부 오답이에요.
인성이란 선지향적 회귀 본성이다. 본능이 아니라 본성이다. 이렇게 새롭게 사전적 의미도 고쳐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며 우리 효학자들의 일관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이 성향을 키우는 일이 인성교육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착한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나타내 줄 때, 그리고 그것이 결국 커다란 기쁨으로 승화될 때 보람도 느끼고 삶의 희열이 오는 것이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보람과 희열이 느껴지느냐. 보통 72명이 타는 전철이거나 동차 안에서 빡빡한 자리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자리에 앉아 있어 지금 단어를 암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배가 남사하는 어머니가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앉아 계셔요. 서 계셔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지금 내일 시험이 좀 중요해요. 앉아서 단어를 암기하고 있는데 자리를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 도리예요. 그런데 공부를 못 하잖아요. 서서. 그런데 퍼뜩 일어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앉아서 단어장을 보고 있는,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소위 수구리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스마트폰에 문자만 혹은 단자만 이렇게 찍어내고 있는 학생들, 성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안하죠. 왜? 선지향적 회귀 본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뻘떡 일어나는 학생은 일어나는 순간 머릿속에 엔돌핀이 돈답니다.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앉으시죠. 그러고 자리를 양보하는 순간에 머리가 말끔하게 정리되면서 앉아서 외우는 단어 암기 실력보다 서서 단어장을 보면서 암기하는 능력이 3배 정도 효과가 배게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앉아있던 그 학부모들이나 성인들이 아이고 내 자식도 저렇게 자리를 양보할 정도의 인성은 갖고 있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머릿속이 맑아진다는 것이고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은 괜찮구나. 그러면 그 작은 행위 하나가 72명의 승객에게 어떤 효과를 줍니까? 이것이 소위 선지향적 회귀 본성이 주는 소위 파급 효과입니다. 이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인성이나 효 강의실에서 행하고자 하는 소위 학문적 그리고 행위적 정답이에요. 눈으로 보고 행하는 것, 마음으로 느끼고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선지향적 회귀 본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목전의 작은 금전적인 효과가 아니라 소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효란, 옛날의 효는 직계 존비 속에 한해서 섬김의 수직적 종속적 행위였다라면, 현대적인 효는 농본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이되면서 어떻게 해요? 나노가족, 독거가족, 사물인터넷가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족으로 핵 분열을 일으켜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에 그 단절을 막고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소위 은혜와 피은혜의 균형 감각, 나눔과 시너지를 향한 그 새로운 개념이다. 이것이 현대적인 효입니다. 이것을 효운동으로 효문화로 확산시켜 준다는 것이고, 인성이라는 것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다. 인간이 본래적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선지향적인 회귀 본성이기 때문에 이 본성이 상처 입지 않도록 계속 순발력을 갖고 살아있는 어떤 그 용수설처럼 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그래서 효와 인성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소위 그 파급 효과를 가질 때 사회는 밝아지고 맑아지고 인류는 서로 협동적인 시너지 효과를 갖고 서로 공유의 미래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줍지 않습니다만은 처음 시작해본 강의예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거나 모자란 부분을 자꾸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우리 효교육원으로 알려주시면 바로 잡으면서 더 좋은 강의로 모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우리 그 혹시 효우님들이거나 애독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기복